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구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는 박한용의 라디오 100년 전쟁. 펄벅 여사라고 계시죠? 펄벅. 우리 한국과도 한반도와도 인연이 깊은 분인데, 이분은 어렸을 때 중국에서 살았대요. 중국에서 살면서 아주 조숙한 그런 문학 소녀였다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찰스 디킨스의 그러한 소설을 읽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그분이 쓴 소설 중에 그래도 가장 유명한 것은 대지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영화화 되기도 했었습니다만, 그 대지 보면은 왕농이라고 하는 그런 빈농이 운이 좋아서 큰 돈을 얻게 돼서 그걸로 땅을 사죠. 땅을 사면서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부를 획득하고 자식도 낳아 기르고 바람도 피우고 등등 있습니다만, 막판의 장면이 그렇습니다. 막판에 마지막 장면이 이젠 더 이상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진 것 같은 아들들이 땅을 팔 궁리를 하니까 왕농이 옆에 있다가 울면서 말리는. 그래서 일단은 자식들은 안 팔을게 아버지 이러면서 뒤에서 속닥속닥거리면서 빙긋이 웃는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제가 기억으로는. 뭐겠습니까? 언젠가부터는 더 이상 땅을 갖고 있는 것이 부의 근원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인천 김성수. 그는 왜 친일로 나아갔는가? 오늘 두 번째 시간. 어떻게 김성수 집안은 대지주가 되었는가를 1편에서 다뤘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근대적인 부자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했죠. 박한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프닝이 마음에 드십니까? 저는 늘 감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별로 준비 안 하시고 오시잖아요. 근데도 어떻게 이 시장 말을 연나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이렇게 예화를 드러내는데 그 풍부한 교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이렇게 서로 칭찬해주고
그래야지 우리끼리 행복합니다. 이 둘만. 비슷한 그렇죠. 네.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찬양하고 고무해줘야지 힘을 내서 같이 가는 거지. 그 차이점을 너무 부각하다 보면은 사실은 박한영 선생께서 풍부한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걸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껏 질문도 하고 방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있는 거 아닌가. 예.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꽤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죠? 예. 예, 이제 지난주하고 이번 주까지가 좀 어려운 거죠. 네. 예,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듣고서 조금 당혹하셨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학교 사학과 한국사 전공에서도 근현대사 쪽 수준의 내용이다. 네. 전공 과목 수준의 내용이다. 그러나 이 수준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괴롭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주 김성수 집안은 내려 원래 장성을 전남 장성을 근거지로 해서 김인후 후손으로 호남 유림의 후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 집안이 어떻게 호남 굴지의 대지주로 성장했는가를 얘기해 주셨어요. 예, 그때 우리가 얘기할 때 김성수의 할아버지 낙제 김요섭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랬죠. 김요협. 예. 김요협. 예. 예, 이분이 이제 고부로 이사 와서 연일 정시하고 결혼하면서 그죠. 네. 처가덕을 좀 봤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네. 예,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거기에 인촌리라고 하는 데서 눌러 앉게 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천석지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본 발복은 되는 것이죠. 네. 예, 복은 생기는 것이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비약적 10배 이상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은 바로 김요협의 아들이자 김성수의 아버지 되겠죠. 네. 양부하고 친부가 되는 김기중과 김경중이죠. 네. 이 두 사람이 바로 그 미국 집산지이자 그다음에 군산으로 출하하는 바로 이 줄포라고 하는 곳으로 이사를 가죠. 줄포. 그래서 그 당시 그 미국 무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거의 뭐냐면 만석집계에 가깝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918년 정도가 되면 보통 7,600석 정도 지기. 7,500. 500, 600지기 되겠고, 그 다음에 24년쯤 되게 되면 이제 한 8, 9천석 지기가 됩니다. 와, 보통 그걸 만석지기라고 하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때 세 사람이 거느린 소작이만 하더라도 1,978명, 약 2,000명이죠. 네. 네. 대부분 영세 소작인이고, 그래서 오늘은 이 농장의 운영 그리고 소작인의 실태, 또 경성방직의 설립, 친일화로 가게되는 그런 도정 이런 것을 다루기로 했죠. 예, 한마디로 뭐 일제 식민지 시기에 김성수 흔히 민족 지도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민족 지도자로 지칭되는 민족 부르주아, 민족 자본가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는가를 얘기하고 이거 바로 이 민족 부르주아가 왜 친일로 가는가를 이번 주에 그 갈 수밖에 없는 배경들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결과를 보지 말고 원인을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이제 경성 방지까지 다룰 거예요. 네. 예, 경성 방지 설립하는 것까지 다루고 갈 텐데 늘 얘기했지만 친일 문제를 개인 문제로 다루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격 문제가 아니다. 예. 예. 물론 개인적인 개성도 있겠죠. 네. 예. 단지 신조 선생 같으면 역사식도 뚜렷하지만 아주 강한 도덕성과 윤리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성수는 그 지주와 자본가라는 그 계급적 기반에서 그를 추적해 볼 때 오히려 네. 그의 어떤 일제 시기의 행적들이 이해가 가고 또 그가 결국 친일로 가는 것도 어느 정도 그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 볼 때 자본가들이잖아요. 민족 부르자라 말을 쉽게 말하면 그냥 토착 자본가들이에요. 한국인 네. 자본가들이죠.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이 사람들도 독립을 원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를 지켜줄 국가가 필요하죠. 그렇죠. 예, 일본 기업을 지켜주는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제국주가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렇죠. 예. 아무리 자기들이 돈이 많아도 또 네. 일제에 협력한다 하더라도 자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일본인들 위주로 돌아가는 세상에선 자기들도 그렇죠. 불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일본 기업보다 조선 기업을 편들어줄 자기 주권, 네. 독립이 필요로 하다는 것은 그래서 민족 부르자가 독립운동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가능성은 있다라는. 예. 이래서 못 해먹겠다니까. 네. 다른 한편은 이 독립운동하는데 이미 가진 게 많아요. 네. 우리 늘 드라마 보면 이게 나오죠.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올 때 보면 늘 한 게 은행 융자잖아요. 네. 내 정책. 그러면 로비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일제 식민 시대 이건 누가 지고 있어요? 금융 융자 예. 같은 거 누가 지고 있죠? 일본 사람들, 일본 기업인들이 조선 총독부죠. 예, 총독부가 식산은행, 네, 그다음에 네. 조선은행. 네. 여기서는 또 기업의 존립을 위해서는 조선 총독부의 협력이 제일 철저하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겠죠. 물론 기업의 기득권을 놓는 경우에는 달라지겠지만 네.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편으로 대립하고 한편으로 협력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존재 조건 속에서 시기적 변화를 추적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역사학에서는 논문들 보면 많이 나오는데 교과서에 잘 안 나올 뿐이에요. 바로 민족 부르주아지의 이중성, 아하. 또 민족 부르주아지의 동료성이라고 하는 문제. 이게 굉장히 일제시대 전체 고민이었어요. 그렇군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김성주 같은 사람들, 또 지주나 자본가 같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 독립운동의 파트너로 삼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헷갈리는 것이 바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계급적 조건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그런 네. 점에서 우리가 그 대표 인사로서 김성수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또 한편으로 우리가 일제시대 독립운동은 다르지만 또 사실은 여공들의 투쟁 보면 조선인 자본가들에 대해서도 투쟁하는 게 나와요. 네. 파업 투쟁하고 대부분 일본인 공장이 다수지만 조선인 네. 공장도 있었잖아요. 네. 또는 지주도 조선인 지주들 밑에 있는 소작농들이 소작쟁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들이 왜 나오는가라는 문제를 또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이 김성수에 대해서 그 지지와 자본가로서의 성격 두 가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수가 성격이 나쁘기 때문에 소작쟁이가 일어났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작료를 거뒀고 여기서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는 어땠으며 이렇기 네.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네, 그리고 또 그의 기업 발전 전략이 네. 어떤 식으로 독립운동하고 조선총독부 친일사에서 오락가락하는가도 같이 볼 수가 자, 있죠. 그러면 저 마음 단단히 먹으시고요. 지금 좀 오늘 어렵대요. 그러니까 예, 미리 급전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 1920년대 이제 우선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첫째 지주로서의 김성수 집안을 볼 거예요. 지주. 네. 예, 그때 소작인과의 관계 이제는. 네. 그전에 돈 버는 관계라면 이제는 돈 벌었을 때 소작인들은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겠죠. 네. 먼저 좀 보겠는데 이 1920년대에는 뭐냐면 이 소작쟁이가 무척 많이 일어났어요. 네. 이 소작지가 크게 보면 20년대에 크게 한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공황하는 1929년부터 30년 초에 또 크게 한번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대공황이 있었으니까 20년대 농업 네. 불황 시기와 네. 그다음에 이제 30년대 두 번 크게 일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식민 통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정도로 위기를 느낄 정도였어요. 대표적인 것이 암태도의 그 소작쟁이 아니겠습니까? 1930년대. 뭐 좀 그걸 대표적으로 하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얘기가 워낙 그 전 언급이 많이 되었고. 그 문제철 지주.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인들과 일반인이 다른 게 바로 이런 것이 있는 것이죠. 학인들은 다른 쪽에 주목할 수 있지만 그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졌으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관계 자꾸 틀어지고 있어요. 다시 맞추겠습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아주 그 암태도 소작쟁이 대표적인 거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버했어요. 아니 맞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못지않게 중요한 게 많다 이런 얘기죠. 네. 예, 그건 조선인 지주와의 갈등이고, 예, 뭐 그렇게 보면 또 그럴 수 있네. 김성수 문제를 하자면, 예. 자, 그런데 이 1920년대에서 이 소작쟁이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소작쟁이의 원인이 네. 소작권 박탈 문제 또는 소작권 이동이라고 이야기했죠. 좋게 말하면. 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 말고도 농사 지을 사람 많어. 이 그렇죠. 얘기 거죠. 예. 왜냐하면 이제 소작인들은 원래 조선시대 보면 알겠지만 계약 같은 것도 잘 안 했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대대로 소작을 해먹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뭐냐면 영대 소작이라고 하는데 영구 네. 소작에 가까웠단 말이죠. 네. 이사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이제 뭐냐 20년대에 있어서 뭐냐면 소작쟁이에서 가장 큰 원인이 갑자기 소작인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약 관계니까. 이렇게 되면 좋을지에 뭐죠? 먹고 살 길이 없겠죠? 지금으로 따지면은 직장에서 쫓겨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서울로 올라가봤자 경성이죠 그 당시. 경성 올라가봤자 과잉 인구 때문에 취업도 안 되잖아요. 그 도시 비밀 가서 굶어 죽게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소작권 이동 박탈이 가장 소작쟁이의 큰 원인이었는데 이 김씨 집안 이제 앞으로 이제 고부 김씨라고 하겠습니다. 고부 김씨. 예. 아니 김성수 말은 아니니까 이 고부 김씨가의 그 도조부라는 장부가 있어요. 조조부. 예, 추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쭉 보게 되면 1918년부터 1924년 6년 동안이죠. 네. 6년 동안에 소작권 변동이 1회 이상 있었던 지역이 58.64%. 98.64. 그러니까 60%죠. 거의 60%가 네. 소작권이 변동이 있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죠. 100군데면 60군데가 소작권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전 시대에 비교해서는 이건 정말 너무 파격적인. 파기죠. 가혹한 거죠. 가혹한. 예. 100명 가운데 60명이 다른 말로 하면 나갔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잠깐 아까 말씀하신 게 도조부라는 게 일종의 추수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요거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이거를 알아야 뭐냐면 김씨가의 돈 버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추억에 지금은 한국사 교과서를 별로 안 배우겠지만 40대 이상들 가장 한국사 교과서가 어렸을 때 시대의 조선 후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주하고 소작인의 관계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잘 알아요. 지주하고 소작인의 관계는 한마디 얘기하면 땅을 빌려주고 예. 소작을 붙이게 하면 소작농은 그것을 경작을 해서 수확량의 일정한 부분을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우리가 소작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다른 말로 지대라고 합니다. 지대. 예, 그러니까 땅- 땅을 빌려서 네. 빌려 대가로서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네. 것이 지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지대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작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제일 핵심 뭐냐면 우리가 경제사라고 하는 부분은 본질이에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근본이 되잖아요. 네. 농업 국가에서. 그런데 이 지대가 세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까지 쭉 네. 내려오면서. 그 첫 번째가 타조, 타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조, 도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집조예요. 타조는 아니, 아프리카 저 타조가 목조, 아니고. 익조, 도조, 환조도 아니고. 예, 해동 용령의 나르샤. 저는 아까 말했지 예. 걷어내는 거예요. 예. 타조, 예. 도조, 집조. 예. 그러니까 타도해서 집합하자. 아. 뭐 타도. 아마 조선 기억이 나실지 그렇게 모르겠어요. 읽으셨어요? 조선 후기에는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18세기부터. 저는 쌀에 대해서는 대동꽃밖에 기억이 안 나요. 예. 그 이유입니다. 예. 그 이유를 공부 안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예. 자, 근데 타조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 하면 이 타곡을 해서 나누는데 정률지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즉, 정률지대. 지주하고 소작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군요. 기준을 잡느냐? 예전에는 그 탈곡을 예. 그 직접 볕단을 가지고 예. 털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타라고 했는데 탈곡했는데 이걸 정률제 그러니까 비율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거뒀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쉽게 말하면 소출량에 네. 뭐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해서 소출량의 몇 퍼센트를 지주가 갖고 몇 퍼센트를 소작농이 갖느냐 하는 문제죠. 이게 타조법이라는 예, 것이다. 근데 이거 어렵게 얘기하면 정률지대. 네. 퍼센테이지로 정률. 갖는다. 예. 네. 근데 보통 조선지대는 3분의 1 정도였어요. 지주가 30%. 네. 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3분의 1을 받는데 이 조선 후기에서 밀란의 원인도 되지만 지주가 남는 문제가 뭐냐면 이게 있어요. 3분의 1을 가져가지만 뭐냐면 국가에서 내야 될 지세가 있죠. 세금. 아, 네네. 그렇죠. 나라에 또 내야죠. 네. 그 누가 내야 돼요? 주인이 내야죠. 그렇죠. 땅 가진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네, 네. 요즘 또 예를 들어 가옥시는 집 있는 사람이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농사 지을 것들이 한 10분의 1 정도 빼놔야 되잖아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종자. 그렇죠. 종자가 있어야 되죠. 네. 네. 이 다음에 씨를 뿌려야 될 종자들하고 네. 그 다음에 국가에 낼 세금, 지세, 네. 지대가 아니라 지세죠. 이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당연히 소작이 부담할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 지주가 네가 내라. 아.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실이 뭐냐면 지주가 뭐죠? 소작이는 7을 가졌지만 다시 한 20% 정도 더 내게 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한 절반 정도 뺏기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70%의 소출을 소작인이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면은 좀 나았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는 반을 뺏겼다는 얘기군요. 예. 게다가 네. 뭐냐면 더 병작 반수라서 아예 노골적으로 5대5로 나눴어요. 병작. 반수. 병작이라고 하는 것보다 해서 반수 절반 네, 나눈다. 네, 하는데 그럼 50%를 내잖아요. 그게 좀 힘들었을 텐데요, 네. 그러면은. 이게 조선후기에 병작 반수가 유행했던 게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막 저항하고 밀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지주 때려 죽이자고 하고.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진주밀란.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철종 때, 예, 철종 때 19세기죠. 예, 밀란이 아주 많았다고 하는데 바로 19세기. 사실 홍영래난도 19세기를 열어젖힌 그런 대형 밀란 아니었습니까? 예. 1811년대 또 밀란으로 네.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안 아, 예. 되니까. 예. 그래서, 자, 예. 그래서 뭐냐면 이때도 뭐냐면 50% 하는데도 뭐냐면 지세를 또 네. 부담시켰어요. 악질 지주들이. 아. 그러니까 6대4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을 지주가 먹고 예. 4를 소작인이 갖는. 네, 근데 대체로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로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네. 조선시대. 자, 이것이 다조법이었어요. 네. 예. 근데 뭐냐면 이제 그러면 농민들이 좋겠어요? 아니죠. 예, 너무 가혹하잖아요. 근데 조선 후기에 경상도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잖아요. 농업의 선진지대입니다. 아, 경상도가 농업의 선진지대였어요? 남쪽이 벼농사하기 좋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양법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모내기 이런 게 다 경상도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아, 토지는 전라도에 비해서 넓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더 열심히 개발해야죠. 아, 임진왜란 좁은 이후. 토지에서 어떻게든 소출을 늘리려고 그렇죠. 오히려 더 노력을 과학기술적으로. 그렇죠. 아,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전라도로 확산되는데 네. 이러면서 뭐냐면 지주한테
지주가 걷는 방식이 타조법이 아니라 도조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그건 뭔가요? 도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정액지대예요. 아하, 그 퍼센트가 다르죠. 네. 정액지대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정한 양을 몇 가마를 내라 쉽게 말하면 네. 이렇게 사는 게 정액지대잖아요. 이게 도조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풍년 들었을 때는 지주가 입맛이 세겠고 흉년 들었을 때는 그 뭡니까 소작인들이 입맛이 썩겠네요. 아주 정확하게 감 잡으셨어요. 네. 지금 이 이야기는 학술적으로 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걸 들으신 분이 내가 소작인일 때 또 네. 내가 지주일 때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냐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복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도조로 간 것 자체는 뭐냐면 너무 지주가 비율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 네. 비율을 가지고 할 때는 뭐냐면 퍼센테지를 하는 것은 실제 지주가 마름이나 지주가 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지주는 어떻게 하냐면 썩은 곡식도 정상 곡식으로 생각해서 하겠죠. 아, 소출량을 되도록이면 크게 잡아갖고. 크게 잡아야 50% 하면 더 많이 가져가잖아요. 그렇죠. 거기 썩은 걸 내가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지주가 또 썩은 걸 가져가지 않겠죠. 그렇죠. 쭉쟁이 같은 것도 다 포함시켜서 한단 예, 말이죠. 그건 니들이 갖고. 예. 네. 이러니까 농민들로서는 정액지도로 가고 싶은 거죠. 예, 그렇게 하는데 그 문제 정액지도로 갔을 때 그러면 지주나 소작이 다 바보나 이제 농사 1, 2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 2년 받아먹은 사람 아니고 1, 2년 한 사람이 아니니까 결국 합의할 때 뭐냐 평년자 기준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게 그래서 평년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상 수확량을 대충 한 몇 가마 나올 것이다. 네, 네. 논에 또 상등전이냐 중등전이냐 하등전이냐 이거 나누겠죠. 네. 그다음에 대체로 평년자 얼마가 나온다 이 땅은 하면 몇 가마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도조예요. 그랬군요. 이게 정액지대죠. 자, 이렇게 해서 타조법과 도조법. 타조법은 정률지대, 도조법은 정액지대라는 것은 감 잡았습니다. 이렇게 경제사 공부 깊게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아다시피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도조를 쭉 하는데 네. 바로 이제 이 도조부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도조부모는 도조법으로 징수한 것을 장부로 적었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근데 실제 장부 뒤져보면 도조가 아니라 도조하고 집조 두 개가 나와요. 그 장부 안에서는. 집조는 또 뭡니까? 예, 아까 이름만 나왔죠. 자, 이 정액지대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네. 타조는 이제 이 고부김신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도조와 집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조선 후기로 가서는 점차 도조법으로 이양이 되면서 그리고, 예. 실제로 김씨 집안에서는 타조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는데 네. 그 대신 두 가지 방식이 도조하고 집조였다. 집조,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머리가 또 아프죠. 타도 간신히 이해했는데 집조가 나오니까. 네. 집조는 쉽게 말하면 타조와 도조의 중간이에요. 오. 예. 그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중간이라는 얘기군요. 그 비빔 아유, 그렇게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예. 홍어 삭힌거나 홍어 숙회겠죠. 아,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액지대지만 지주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농사 수확하기 전에. 마름이라고 불리는 마름 또는 이제 관리인, 네. 사음 네. 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주가 직접 못 가니까 네. 가서 미리 뭐냐면 추수하기 전에 정액이니까 액수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년 정하는데 수확량 얼마를 몇 가물을 나한테 바치라 하지만 농사라는 게 매년 고르지 않으니까 네. 사람을 보내요. 말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간평 쭉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감정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직접 그래서 현장을 쭉 실사한다 그럴까 네. 해서 정하는 것이 집조예요. 아, 그럼 그렇게 되겠네. 예를 들면은 예. 금년에 소출이 많아. 소출이 많으면은 그 정률제로 하는 거, 타조법으로 하면은 더 많은 걸 거둘 수 있겠어. 네. 라고 근데 하고 타조는 워낙 저항이 심하게 못하는 네. 거예요 이제. 아, 그러니까 그 정률제로 이렇게 대강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고 판단될 때랑 어떨 때는 이번에는 소출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예년처럼 몇 가마를 하는 게 그 네. 지주한테 우리 어르신한테 더 유리하겠어. 예. 이런 판단할 수 있겠군. 예를 들면은. 예, 그렇죠. 예. 이렇게 된 게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이 고부 김신에는 네. 이미 조선 후기부터 농민들의 저항이 심했어요. 네. 그래서 타조는 경상남도나 이 전라도에서는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지주들도 지금 소작농들이 막 민심이 막 시끄럽잖아요. 19세기만 예. 되더라도 뭐 진주 밀란 일어나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농업 생산이 높아졌잖아요. 예. 과거보다 조선 후기에. 그러니까 정액지대를 하더라도 도조를 하더라도
과거에 정률지대 타조로 한 것 이상의 절대량은 나오니까 네. 지주도 양보한 거죠. 어쨌든 과거에도 100가마 정도 했다 타조법으로. 근데 지금은 정액으로 하더라도 100가마 이상은 늘 보장이 된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해서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뭐냐면 욕심이 나요. 네. 소작인들도 감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조라는 방식을 또 해가지고 실제로 가서 실사를 해가지고 실사를 해서 또 조정을 한다는 거죠. 조정을 하는. 예, 근데 보니까 이 집조하는 곳하고 그다음에 도자하는 곳이 달랐어요. 어떻게요? 예, 쉽게 말하자면 아까 밭은 타줬나 해도 밭은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논 소출 문제입니다. 자체가. 예. 네, 논. 논 문제인데 보면 아까 줄포가 자기 이제 본 거지 아니에요. 네. 예, 고부 김씨에 줄포에서 가까운 곳은 뭘 했겠어요? 도조를 했겠어요? 집조를 했겠어요? 줄포에서 가까운 곳은 사람을 보내기가 쉬우니까 예. 집조를 했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지주로서는 체크하는 게 좋죠. 그렇죠. 체크를 딱 하고서. 예. 예. 그래서 뭐냐면 줄포에서 가까운 곳은 주로 집조를 하고, 네. 그다음에 아주 먼 곳, 관리를 보내기 어려운 곳. 예. 이거는 뭐 갔다 왔다 하는 비용이 더 어렵고 가봤자 한 번만에 뭐 정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던 대로. 예. 예. 그다음에 더 주목할 것은 상등전, 아, 비옥한 곳. 그러니까 소출이 많이 나오는 예. A급 논. 예. 그렇죠. A급 논이죠. 네, 요즘 네, 말로 하면. 이런 것은 뭐냐면 도조를 하더라도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아까 설명했듯이. 절대량이. 절대량이. 예.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도조 쪽이 이제 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느 쪽에 더 많이 소출 나오겠어요. 상등전이 많이 있다고 한다면 도조가 그렇죠. 유리하군요. 예, 그러니까 네. 집조하는 것이 더 많이 나온다 해서 더 긁을 수 있다면 더 긁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 예. 가까운 곳이지만 또 좋지 않은 땅도 많고 예, 예. 오히려 상등전 쪽이 많았단 말이죠. 왜? 네. 투자한 곳이 많잖아요. 비옥한 땅에다가. 그렇군요. 그 땅에 것을 많이 했다 얘기됐어요.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이 도조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수입을 했는데 네. 이것만 가지고 수입이 더 늘어난 건 아니고 또 다른 비결이 있었어요. 고부 김신혜가 이렇게 많은 곡식을 수입해서 또 그걸 또 팔아야 됐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도조를 통해서 어떤 집조를 통해서 거둬들였는데 이거 말고도 다른 게 있었다는 예, 얘기입니까? 사실 도조가 유지였다 그랬잖아요. 네네. 이 도조를 하는데 네. 조선시대도 못된 습관이 있죠. 지세 부담 소작인들한테. 나라에 내는 세금을 예. 주인인 자기가 내야 되는데 예. 그 소작인에게 부담시켰다는 얘기군요. 자, 예. 근데 문제는 이것을 고부 김신혜는 네. 요즘 말로 현물납을 시켰어요. 예. 쉽게 말하자면 이미 이 시기에는 상품 화폐 이제 쌀을 팔면 되잖아요, 돈으로. 그렇죠. 그래서 네. 돈을 하면 되는데 고부 김신혜는 쌀을 직접 소작료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일단 지대, 그러니까 네. 소작료로서 쌀을 받을 때 이왕이면 국가에 낼 지시에도 따로 돈으로 바꾸라고 하지 않고 네. 곡식으로 내라. 아, 예. 왜냐면 어차피 그 곡식 받아서 자기가 한꺼번에 수출하면 되잖아요. 네네네. 자, 이렇게 되면 소작인의 입장에서 뭐예요? 결과적으로 지세를 쌀로 내니까 네. 결국 소작농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주에게 내는 지대하고 네. 지주에게 갖다 바치는 지세가 다 쌀이죠. 그렇죠. 그럼 지대량이 는 셈이죠. 그 양이 늘었네요. 예, 네. 그렇게 첫 번째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예. 근데 또 하나 큰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거요? 이제 소작농이 왜 고통스럽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세가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지세를 가지고 장난친다고요? 자, 오늘 경제사 한다고 해서 참 머리 아프실 텐데 간단해요. 1920년 전환 시기에 네. 이 쌀값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세금이 100원이에요. 네. 세금이 100원일 때 쌀값이 10원이었어요. 네. 그럼 지세를 10가마 내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뭐냐? 쌀값이 1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근데 세금은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 쌀값이 10원일 때는 100원의 지세를 내려면 10가마만 내면 그렇죠. 되는데 쌀값이 1원으로 많이 극단적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네, 떨어졌다면 100원을 내려면 100가마를 내야 되죠. 쌀을 더 뺏긴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냐면 지금 뭐냐면 이 현물납이었지만 지세 곡물 가격이 내려감으로써 내려가니까. 소작농은 근데 여전히 곡식으로 내야 되니까 네. 그 지세를 내는 부담이 엄청나게 커져 버리는 거죠. 그랬군요. 그게 예. 1920년대였다. 그렇죠. 그래서 소작농들의 삶이 더 힘들어졌다. 아,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지주들이 네.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수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부 김씨가 더 특별히 훌륭한 게 없었다 이거예요. 그 얘기군요. 바로 당시의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좋게 얘기하면 지대를 받지만 나쁘게 하면 수탈하는 방식이죠. 네. 예, 그런 방식에서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떤 지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농민들은 수탈이 가중되는 그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지금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예. 도조냐 집조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느냐 불리하느냐 이런 걸 떠나갖고는 예. 결국은 그 지주 집안은 어떻게든 소장들에게 예. 많은 것을 뺏으려고 했다. 예,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고부 김씨는. 어떻게 왜 하고 가까운 또? 곳은 집조였잖아요. 네네. 정률지대인데 아까 이제 정액지도로 가는 거예요. 예. 도조로. 아. 도조로 전환시키면서 동시에 먼저 지세도 같이 부담시키는 네. 방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뭡니까? 전체적으로 도조로 이동하고 있는데 아. 그러면서 왜냐? 지금 고가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가가 떨어지니까 쌀을 더 많이 걷어내야 되겠죠. 예, 예. 걷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 어떻게 해요? 쌀을. 예. 쌀을 더 많이 걷기위해서 뭐냐면 풍흉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쌀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예. 예. 그러면 기본적인 자기 수지 타산을 맞춰야 된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정액으로 걷어야 되겠죠. 정액으로, 네. 그러니까 집조로 하던 곳에서도 도조로 전환시키면서 쫙 가는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래서 24년쯤 되게 되면 전체 뭐냐면 절반 가까이가 도조로 이행하게 됩니다. 통계를 보니까 18년도에는 도조 비율이 29.13%, 예, 30%였죠. 24년에는 6년 만에 43.09%, 상당히 가파르게 예, 상승했네요. 그게 더 쭉 더 갑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원 자료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한 거죠. 자, 그래서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이렇게 전환시키면서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다. 그러니까 흉년이 들더라도 뭐죠? 지주는 안 망하는 거예요. 안 망한다. 예, 회사가 부도나더라도 예. 예. 사장은 망하지 않는다. 뭐 예, 이런 겁니까? 이렇게 해서 네. 뭐냐면 버텨내려 했는데 또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또? 지금 고부 김씨가 어떻게 이제 농업 불황을 네. 견뎌내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1919년 정점을 해가지고 이제 쌀 수출 일본에서 데려가요. 아, 그러니까 일본의 수입을 줄어가니까 쌀 수출이 줄어들면 미국의 화폐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일본으로 보내는 네. 수출량이 줄어들었다는 예, 얘기군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에 20년에 공황이 옵니다. 아, 만성공황. 네, 네. 자, 이렇게 되니까 뭐예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방법을 할 때 지주가로서 자기 수입을 경제가 어렵대서 소작농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수입은 현상 유지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타조법을 하던 것을 도조법으로 고친 게 도조법으로 있었잖아요. 고치고. 두 번째 뭐냐? 아까 말했지만 이와 함께 지세나 수세가 있잖아요. 네. 수리 사업하게 되면 물세. 네, 네. 이거를 같은 공과금을 소작인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아이고. 네, 넘겨버린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매니저, 마음, 사음, 네. 관리인 이 사람들의 보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 관리인들한테 꽤 후하게 줬어요. 고부 김신혜가. 그렇군요. 왜냐하면 그 지주가 그 부담해야 되잖아요. 보통 10% 하다가 이걸 8%로 줄여요. 너무 많다고. 근데 이것도 한데 점차적으로 이 사람들을 또 보수를 또 줄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확보하려 하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농민들이 수탈이 더 커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저항이 심해진다. 게다가 관리인들도 수입이 줄어들면은 더더욱 그렇겠군요. 예. 그럼 또 네. 관리인도 또 다르게 또 뜯어먹으려고 그렇죠. 하겠죠. 네. 소작농들에게. 예, 예,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뭐냐면 지주가 뭐죠? 이렇게 해서 소작농들의 저항이 거세질 때 쓸 수 있는 수단이 강력한 게 뭐겠어요? 너 말고도 우리 땅 붙여줄 사람 많거든. 그렇죠. 네. 예, 바로 그래서 소작권 이동. 음. 바로 다시 말하면 그 고부 김씨 내에 있어서 뭐냐면 소작권 이동이 58% 60% 가까이 됐잖아요. 네. 이 부분은 바로 이런 지주들의 악착같이 자기 부를 유지하려는 그렇다고 그다음에 그 유지를 위해서 소작인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다른 말 소작인의 입장에서는 수탈이 가중되는 네, 것 네. 이런 가중 속에서 저항이 있으면 소작농을 잘라버리는 것. 예, 잘라버리면서 먼저 소작료를 올려더라도 할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럼 길들인 사람 오겠죠. 그렇죠. 실제 20년대 보면 구소작인하고 신소작인들끼리 싸움을 해요. 노노 갈등이랑 비슷한 거죠. 예,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되는 거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소작인들 번번이 교체해서 소작료 인상을 하고. 네. 근데 이것도 한계 또 부딪혀요. 왜요? 여기에는 김성수라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예요. 아. 요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는 그런 것도 없을 때나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게 20년대죠. 1920년대. 지금 김성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김성수는 그 유학 갔다 와갖고는 뭐 학교도 설립하고 학교 사장도 하고 동아일보도 그렇죠. 예.
자, 알다시피 1908년 10월 달에 머리를 잘라요, 단발. 네, 단발한테 딱 하고 이제 그다음에 유학을 가잖아요. 네. 부모님이 못 가게 하니까 죄송합니다. 사죄 편지 쓰고 송진우라고 평생의 이제 동지라고 하죠. 송진우와 같이 일본 유학을 간 거예요. 송진우, 고화 송진우, 그렇죠. 동아일보 사장을 지내기도 하고. 쉽게 말하면 김성수의 정치적 자문이랄까 정치적 책임자죠. 김성수라는 사람이 있으면 두 명의 나중에 네. 핵심 우리 자동령 우형우라는 게 있었죠. 김영삼한테 YS 그런 것처럼. 얘기했죠. 네. 처럼인데 바로 장독사하고 송진우가 오른팔 왼팔이에요. 김성수의. 네. 둘 다 네. 암살당했잖아요. 네, 그렇죠. 해방 이후에 예. 바로 이 고와 송진우와 같이 유학을 간 거예요. 그렇군요. 뭐 송진우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다 이제 김성수 집에서 이렇게 해줬겠죠. 젊었을 때부터 예. 친구였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했는데 일본 가서 공부하다 1910년에 네.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송진우는 이대로 있을 수 없대서 돌아와 버립니다. 공부해서 뭐 하겠느냐. 네. 송진우는 상당히 다혈질인 사람이에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결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김성수 계속 눌러앉아서 공부해가지고 와이세다 대학교까지 정경학부를 마치죠. 네. 그러고 나서는 1915년에 돌아옵니다. 14년에 돌아와요. 14년에? 돌아와가지고 뭡니까? 돈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1915년에 중앙고보를 인수합니다. 지금의 중앙고등학교입니다. 그 중앙학교재단 산하학교죠, 이제는. 예. 학교에서 교장이 되잖아요. 네. 이거 할 때는 친아버지는 반대했는데 양아버지, 큰아버지죠. 네. 김기중이라는 분이 적극 지원, 빨랐어요. 네.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917년에는 방직 기술자, 이강현이라는 사람이 지금은 방직업이 유망하다. 이강현. 예.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 바로 이제 광목 제조 회사가 있었어요. 조선 직류 주식 회사를 인수합니다. 예. 이 조선 직류 주식 회사는 친일파 윤치소 거예요. 윤치소. 예. 윤치호의 그 일가죠? 예, 그렇죠. 예. 우리 한번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이 19년에 경성 방직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주가 되죠. 그 다음에 1920년에 동아일보가 설립하잖아요. 네. 한마디 하면 교육, 경제, 언론 방면에서 이 사람이 지도자 위치에 있었어요. 근데 소작쟁이라고 소장을 막 잘랐다? 마구 할 수가 없죠. 지금 뭐냐면 본인은 문화운동 한다고 얘기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 상황에서 뭐냐면 이게 체면이 있으니까 네. 그 가혹하게 수탈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군요. 예, 뭐 사실 1920년에 동아일보 창립되자마자부터 기사 쭉 보게 되면 일본인 대농장, 또 일본인 지주의 조선인 소작인에 대한 가혹한 수탈을 비판하거나 또 일본인들의 농업 이민에 따른 조선인 토지 박탈, 어떤 동양 채식회사의 횡포 이게 계속 조선일보, 동아일보 나오고 있어요. 그 동아일보에서 이런 걸 기사를 하는데 그런데 김성수 집안에서는 소작농들 쫓아내더라? 그렇군요. 모양이 안 맞죠. 그러니까 당대 그 기자들 예. 최근은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기자들이 지사적인 풍모를 가지고 있게 된 그런 것이 예. 바로 일제 시대에 창간한 이 두 신문. 그래도 당대 지식인, 당대 그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그 문피를 휘날리던 그런 것이 신문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또 진보적인 색채를 많이 띄웁니다. 그래서 예. 지사적인 그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독립운동가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랬었죠. 네, 지금 보면 그 누가 요즘 글들은 보면 신문글을 보면 뭐 요즘 신문 기자들은 사실은 네. 기자로서 윤리관이라는 게 거의 박탈됐다. 일부 신문 빼고는. 고용인은 네. 이런 느낌 많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것도 뭐냐면 순응하는 고용인이죠. 네. 글도 가끔 글들도 결기가 없어요. 기백도 결기가 없고. 없다. 예. 네. 자, 어찌됐건 이렇게 되니까 뭐죠? 이게 뭐냐? 전통적인 소작인을 짜내는 방식은 안 된다. 이미 소작인도 한계에 도달했고 예. 또 김성수의 사회적 지위도 그렇게만 가서는 안 되는 지위에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돌파를? 예, 이른바 경영 합리화와 경영 합리화, 그다음에 또 하나 자기 변신. 자기 변신. 예, 이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영 합리화를 해요. 일단 농업에서. 네, 어떻게 해요? 첫 번째로 뭐냐, 아까 말했죠. 지대 징수 있잖아요. 네네. 지대 징수하고 판매 방법이잖아요. 네. 이 부분을 개선한다. 쉽게 유통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간소화시킨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지금 뭐냐면 일본인들이 와 있었잖아요. 네네. 이 곳곳마다 대농장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과거의 조선의 전통적인 지주들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기업농 농장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 회사 형태의 농장, 빨리 얘기하면. 와세다 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한 예. 신식 학문이 도움을 줬겠군요. 여기에 동생 김연수가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정경학부가 아니라 교토대학교에 경제학을 전공한. 교토대학 예. 경제학을 전공한 동생 김현수가 들어오면서 예,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하니까 예.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농업 불황의 돌파 전략이긴 한데 네. 그래서 뭐냐면 이 먼저 김성수 집안들이 공동 정미소를 경영해요. 줄포에다가. 네. 자, 그래서 우리 소설에 보면 방앗간 주인 나오고 정미소 주인 나오는데 대부분 지주잖아요. 네, 네. 이거예요. 지금 뭐냐 농업 불황이 되게 되면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네. 근데 소장인들한테 뽑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물론 고율의 소장료가 있었어요. 이 시기 악진 지주들은 70%까지 걷었어요. 20년대에. 세상에. 그러니까 지주가 3을 먹는 게 아니라 지주가 7을 먹는 거예요. 3이 증식 계획 이런 게 같이 연결되니까. 아니 그 제주는 황금이 예. 환금이 되잖아요, 돈으로. 그러니까 막 걷어내는 거죠. 이런 상황인데 뭐 김성수를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뭐냐면 줄포하고 정미소에 장성에다가 네. 이 정미소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네 쌀을 가져서 도정 작업을 자기들이 하는 하니까 거군요. 병이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죠. 예. 그 다음에 뭐죠? 그럼 문제는 운반해야 되잖아요, 정미소까지. 네. 이걸 농민들 당신들 하시오. 하하.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농들 그걸 들고 와야 되는 네. 거예요. 들고 옵니다. 달구지 자, 끌고. 예. 네. 자, 이렇게 하면 소장농들이 달구지 끌고 와서 물류 비용을 자기들이 안 썼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아, 빨리 물류 비용을 네, 네. 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도정 비용을 줄이고. 네. 그럼 오게 되면 또 자기네가 가진 배가 있어요. 네. 그 나중에 김성주 일행에서 또 이제 선박 주식에서 나옵니다. 그 자기네 소유 배로 군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선적 비용도 줄어들겠죠.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뭐냐면 이른바 경영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경영 합리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지세 부담 플러스 뭐가 또 에다가 뭐가 더 큰 거예요? 운반비. 예, 그렇게 되죠. 운반비도 그러니까 결국 소장농들이 예. 다 되는 형식이. 그러니까 또 소장님도 가만히 있겠어요? 예. 또 데모하겠죠. 네, 네. 뭐 저항하겠죠. 그렇게 되는데 또 김성수 또 난차잖아요. 예.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지금은 도조를 하면서 지세를 전가해버렸죠 소장농에게. 네, 네. 지세는 우리가 이제 안 받을게. 아. 그 대신 운반비는 니들이 내라. 아.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운반비를 물류 비용을 당신들이 대야 된다. 니들이 대야 된다. 그 대신 지세는 우리가 안 받을게. 지세는 안 받을게.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요즘 말하면 조산모사 똥똥이 되는 거죠. 조산모사네요. 네. 예. 또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양보해서 지대 운임은 지급해줄게. 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그렇군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예전과 아까면 키로가 되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도 김씨네의 경영 변화가 약간의 위기는 돌파했지만 큰 수익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름을 없애버리는 거야. 아까 관리를. 아. 아까 중간 관리는 뭐냐면 소출 지주가 받은 거 10%나 8%까지 받았잖아요. 네. 상당히 후하게 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책임을 많이 지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병을 없애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마름이 필요가 없어졌어. 왜? 소장이네 다 가져오잖아요. 그랬군요. 정미소로.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 이 8% 소출 전체 수확량의 8%라는 것을 마름이 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중간 도매상 비슷한 거죠. 바로 이들 없애버림으로써 없앴군요. 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경영 합리화를 일단 한 거고 예. 또 하나는 그러니까 그 대농장 기업형으로 예. 운영했다는 겁니까? 자, 이건 이제 김연수가 네. 맡아서 하는 거예요. 네. 형님,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 이 바로 아까는 이제 기존의 어떤 시스템 내에서 예. 최대한 비용 손실을 줄이고 보장한다는데 이제 아예 바꾸는 거예요. 농업 자체를. 농장이라는 형태.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땅이 곳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다 마름들을 보내서 관리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 뭐냐면 소작지를 전부 다 재편을 해가지고 아. 대농장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작인 여러 명이 각각 분담을 해갖고 예, 지역마다. 예, 한 그런 논이 아니라 예. 그걸 아예 통합을 해갖고 예. 이건 인촌 농장 이렇게 해서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 그것은 뭐냐면 만드는 게 삼수사라는 기업을 만들어요. 참수사? 바로 지금의 삼양사예요. 아, 삼양사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김연수가 그 사장이에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삼수사인데 나중에 삼양사 바뀌 이 삼수사라는 모체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흩어져 있는 이제 땅들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이제 재정비해서 이걸 총괄 관리하는 기업 회사입니다. 농업회사군요. 예. 쉽게 말해 일본에 불이흥업 주식회사라는 게 있어요. 불이 아니불자 두이자. 네네. 이 후지 간또로라는 사람이 했어요. 조선의 수리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굳이 간따로.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불이흥업 주식회사를 만든 다음에 황해도 재령이라든지 또는 뭐 전국 곳곳에 땅이 있잖아요. 그걸 다 불이농장이잖아요. 하면 네. 불이흥업 주식회사가 다 관리하는 거예요. 뭐 다시 말씀드리십니다만 삼양사는 라면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요. 예. 80년대에 최루탄 많이 만들었던 그 회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 또
오해 같겠네요. 이제 삼양라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 라면 괜히 그저 거기 전화해갖고 당신들 알고 보니까 실망이야 이런 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 그래서 곳곳마다 이제 과거에 흩어진 땅들 있잖아요. 네. 이거 장성농장, 줄포농장, 고창농장, 네. 신태인농장, 명고농장, 법성농장, 영광농장, 한평 손불농장, 해리농장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농장으로 재편해 나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회사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과거 소작지랑 구체적으로 다른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있는 소작지에다 기업만 있으면 의미가 없죠. 네. 농지조사를 합니다. 각지의 비옥도를 조사하고 토지 형태를 조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입지 조사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새로 개간할 땅도 찾는 거예요. 왜 일본인들 지금 요즘 개간 사업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기에. 예. 그러니까 이게 간척 사업.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농지가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모으는 겁니다. 예. 흩어진 농지 한 곳을 모아요. 그러니까 저 벽지 있는 것을 팔아버리고 모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니다. 그다음에 간척 사업을 해요. 이 시기에 간척 사업이 유행하잖아요. 서해안 쪽에. 네. 이 간척 사업에서 손불농장, 해리농장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간척 사업 결과에 만들어진 땅을 관리해요. 사실 해안선이 지금 많이 달라진 거죠. 예, 그 그렇죠. 서해안, 남해안은 워낙 섬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그렇죠. 얕은 바다가 많다라는 예, 예. 거니까 거기만 이윽고 소금기만 좀 빼버리면은 예. 땅이 사료 생기는 거니까.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장에 적합하게 재편한 다음에 네. 여기에 대해서 통합관리사무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불의흥업주식회사 소속이죠. 부리가 아니라 삼수사. 삼수사. 예, 하고 여기에 총괄되는 우리가 총매니저를 네. 총대라고 합니다. 총대. 총대 맹기 아니라 총대 총대. 어른, 총대하면 그렇죠. 옛날에 남사당패 그 우두머리를 마을에도 총대가 있고. 그렇군요. 예, 쉽게 말하면 총매니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네, 네. 하고 이제 소장농도 달라져요. 이제 농장의 전속 소장농 봉급제기처럼 아, 전속 소장농을 이제 두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 전송 그 소장농은 그 안정되는 그런 지위일 텐데 아무나한테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왜냐 그 전에 영세 소장농들이 김성수 지방 것도 부채 먹지만 그거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 농사도 소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거 없다. 딱 해서 뭐냐 이정보 정도 규모. 이정보면 2헥타르면 뭐 일정보면 우리가 소농이에요. 먹고 그냥 자급자족이에요. 네. 근데 이정보면 자급자족도 남죠. 자, 100m, 200m. 예. 예, 요게 이제 2헥타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정보지요, 대강. 네. 예. 자, 이렇게 하니까 누구를 하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 하겠어요? 말 안 듣는 사람 하겠어요? 말 잘 듣는 사람이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정보 정도를 소작 줄 테니까 여기에 전속 소작이나 다른 사람 소작하지 마라. 그 대신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최소한 거죠. 이 정도면 너희도 굶어 죽진 않을 테니까 예. 군말하지 않고 해주기만 하면은 이건 보장해 줄게. 예, 제가 시계에 쫓기다 보니까 말이 빨라졌는데 아, 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정보가 생겼다 할 때 우리 잘 보지. 그 전에 뭐냐면 김씨 집안의 소장농, 영세 소장농은 대체로 0.3정보였죠. 네. 이정보가 갔으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소장농들이 일자리를 잃은 거네요. 졸지에 졸지에. 무토지민뿐만 아니라 소장농조차도 못 되는 겁니다. 농촌 프롤레타리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정규직은커녕 비정규직도 못해서 그렇죠. 유랑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군요. 유랑민이 발생다. 즉 소수의 그 말 잘 듣는 소장농들은 전속 소장에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농장 소작인으로서 경제에서 먹고 살 수가 있었지만 더 많은 다수가 결국 무토지민 또는 탈경 이작 경작지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이 되는 노조를 것입니다. 만들지 않겠다, 노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한 정규직만 배부른 그런 세상이 온 거군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런 농장이 그래도 가능했던 그런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게 이제 바로 이 전북 지역의 특징이죠. 바로 지역의 넓적 우리가 쉽게 김제 만경평야. 징계맹계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뭐냐면 일본인 지주나 대주주에게 유리한 수리시설. 이때 수리시설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거기에 왜냐하면 강이 시원찮아요. 다 실개천 같은 강들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많이 필요하죠. 비농사에는. 그러니까 대주주들은 뭐죠? 농장주들은 정부 조선총독부죠. 네. 하고 해가지고 수리시설을 만들면 물을 끌어올 수 있게. 그러면 다른 조선인 재래 쪽으로 오던 물들도 바꿔버려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삼수사는 간척 사업할 때 하면서 아까 손불농장 같은 거 해리농장 할 때 바로 간척 사업 하잖아요. 네. 조선총독부 허락 없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예, 이는 협력관계에서 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했고 이런 데서는 뭐죠? 벤치마킹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미 이 시기는 뭔가 러일 전쟁 이후부터 1967년부터 일본인 대농장 하시모토 농장 네. 이름 들어보셨죠? 네네. 구마모토 농장, 구마모토. 시마타니 야수야 농장 네. 또는 아까 부리 농장 네. 이런 일본인 대농장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이 벤치마킹한 거죠.
그렇게 해서 농장제가 등장하는데 조선총독부의 도움을 받고 예. 그러나 그 뒷면에는 많은 소장론들이 몰락을 했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 소작권은 그냥 박탈당한 거죠. 네. 이런 비극이 결국은 조선 농민들만 죽어났다는 얘기군요. 네. 네. 소수에게는 다소 혜택이 돌아갔을지 몰라도 다시 조선 농민은 힘들어졌고 그런 것들에서 일본은 대지주만이 아니라 결국 조선의 대지주도 그런 방향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특별히 예일 수가 없죠. 슬슬 경성방직 얘기가 나오겠는데 예.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는 농업에서 네. 뭐 쉽게 말하자면 지주의 근대적 개편이잖아요. 네. 이것만 가지고 않고 이제 김연수는 네. 물론 김성수와 같이 가는 거죠. 김성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네. 그 당시 형님은 막강해요. 그래서 뭐냐면 토지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공장 자본, 산업 자본으로 전환해내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어떤 기업? 뭐 공장 예, 그죠. 예. 그 유명한 경성방직이죠. 그러니까 그 실을 만드는 그런 실과 그 예. 섬유 만드는 그런 것이 이제 방적이라고 하는데 그게 사실 산업혁명 초기에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만든 것도 결국은 뭐 증기기관을 통한 그런 그 방직회사, 그렇죠. 예, 방직기관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나라나 초창기에는 이런 섬유공업이 발달하게 됐는데 네. 이때가 바로 그 시기였다는 얘기군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방적이 뜨는 산업이야. 네,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건 대단히 수요가 많죠. 다 입어야 되잖아요. 입어야죠. 예, 한 번만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인 목면 옷 입다가 한 번만 면직 옷 입어봐요. 그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간편하잖아요. 예. 자, 근데 이때 일본이 뭐냐 방직 산업이 호황이었어요. 호황을 넘어서 활황이라고 해야 되나? 네.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재미 짭짤하게 보잖아요. 늦게 참전하잖아요. 네. 거의 피 안 흘리고. 네. 예. 그래서 그 과일은 다 따먹잖아요. 네. 승전국이 돼가지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바로 영국이 열심히 싸웠잖아요. 1차 네. 세계대전 때. 하여튼 영국에 군수품을 공급할 때 군수품 중에 하나가 옷이잖아요. 네. 예, 아무튼 두 번째 전 세계 유럽 국가들이 동남아시아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유럽에서 그렇죠. 전쟁하니까. 네네. 그래서 잽싸게 뭐냐면 동남아시아하고 중국을 일본이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서 바로 이 명방직의 거대한 소비지가 동남아시아와 중국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덩치를 키웠죠, 일본 기업들이. 예, 예. 이 기업들이 뭡니까? 이제 1920년이 되게 되면 심지조사 회사령이라는 게 철폐되는데 그건 뭐 생략하겠습니다. 네. 조선에서 회사를 설립하기 좋게 되어 있다.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군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식민지 조선에 공장을 세울 수 있는 규제 조건들이 다 풀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바로 관세가 철폐가 돼요. 그 전까지는 뭐냐, 일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관세가 있었어, 국가처럼. 네, 네. 근데 관세가 없어지면 바로 들어오겠죠. 이런 과정에서 조선이 자본 투여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미쓰이 아시죠? 삼정. 네, 미쓰이 재벌 같은 경우에서 조선 방적 주식회사를 만들어요. 조선 방직 주식회사. 미쓰이라고 하면은 이제 에도 시대에 예, 예. 입신을 한 예. 그런 그때 이미 그 200~300년, 그렇죠. 300년 가까운 된 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상사잖아요. 네. 미쓰이하고 미쓰비시는 죽음의 상인들의 레일전쟁 당시 엄청나게 군수산업으로 그렇습니다. 정경유착으로 돈을 네. 벌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상인들이라 불렸어요. 그렇군요. 자, 이거 그래서 뭐냐면 이 미쓰이의 조선 방직 주식회사는 22년에 종업원이 조선에서 1,600여 명이에요. 오. 예, 그다음에 이어서 계속 일본인 기업들이 조선 면화회사, 면화회사. 그다음에 동양방적, 네. 그다음에 또 유명한 종련방적, 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파업 많이 해요, 여공들이.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종련방적은 악명 높아요. 종연방적. 네. 방적. 이런 호황을 틈타서 쫙 이제 그 방직업에 진출한 거군요. 김성수, 김현수. 예,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조선 직류 주식 회사를 인수해서. 예. 자, 그래서 이 뭐냐, 일본에서 방적기 이 소폭짜리 폭이 네. 좁은 거 40대를 40대. 구입해가지고 이른바 와사직, 네. 와사다리라는 이제 혼합사, 순수한 게 아니라 섞은 혼밥, 네, 네, 네. 하고 그다음에 모씨를 그다음 모씨 여름에 많이 입었잖아요. 한산무시가 유명하죠. 예. 그래서 이 모씨를 대용할 수 있는 이제 것으로 한양목이라든지 한양사라는 걸 짜냈어요. 이게 그렇군요.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20년대 일본 대기업들이 진출하면 상대는 미쓰이 이런 거잖아요. 미쓰이, 지금으로 따지면은 하여튼 대단한 그런 예, 예. 기업들이 진출하면은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뭐냐면 이제 덩치를 키워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뭐냐면 김성수가 이제 자기 자본만 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냐면 1919년 정도 되면 그 경주의 최부자를 찾아가요. 최혜준이라는 분을. 네. 하면서 쭉 부자들을 지역에
민족 의식이 있거나 이제 남들 돈 있는 지역 유지를 만나서 예. 자본을 키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식산흥업, 네. 즉 경제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하면서 네.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19년 10월달에 경성방직 주식회사가 만들어집니다. 조선인 자본으로. 최부잣집의 전설적인 인물 최준을 찾아가서 그렇죠. 우리가 언젠가 한번 또 다뤄야 될 인물이죠. 네, 노블리스 오블리제하고 진짜 민족 자본가, 민족 의식이 있는 지주가 누군가. 그래서 1919년 최준은 경성방직의 창립 발기를 한 사람이 되고 예. 20년도에 동아일보도 창간을 하고 그 김성수 예, 예. 공장은 23년에 준공하고 예. 실제 조업이 궤도에 오른 것은 1926년. 예, 예. 그러니까 26년에 그 실을 잡기 시작하고 그랬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실잡기 시작 때 이게 이제 판매가 되면서 판매. 예. 기초적인 이제 시장이 그렇군요. 확보되는 거죠. 근데 1919년은 예. 독립운동, 네.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인데 그 해에 경성방직이 설립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교과서에서는 이걸 경제적 실리 양성 운동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일본 우리가 나라를 빼앗은 것은 힘이 없어서다. 근데 그 중에 뭐냐? 이제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 인재 양성해야 된다면 교육 구국. 그다음에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민족 산업을. 실력을 길러야 된다. 그럼 우리 경성방직 밀어주세요. 이렇게 되겠죠. 1919년 10월이면 3.1운동이 끝장을 봤을 때. 예.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민족적 열기가 있잖아요. 여진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런 이때 역사적 배경. 3.1운동이 패배는 끝났지만 아직도 울분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럴 때 뭐냐면 잽싸게 그것들을 식산흥업, 민족 기업을 살리는 방식 만들자는 식으로 간 거죠. 김성수도 3.1운동에 참여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뭐 거의 교과서에서는 안 다루는데 네. 김성수 평전 같은 데서 많이 나와요. 항상 이게 문제예요. 공식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네, 근데 관계를 안 한 건 아닌데 네. 이제 듣고 한 평가를 해보시죠. 네.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이 중앙학교를 인수한 다음에 김성수는 1919년까지 중앙학교 교장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런 평전 같은 데 보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송진우에게 교장제를 넘겨줬대요. 그래요? 독립운동에서 교장제를 넘겨줬다는 게 그건 차라리 기업을 손에 떼야 될 텐데. 중앙고보 중앙학교. 예. 박지만이 나온 학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송진우의 도움을 받아서 동경 유학생, 28 네. 독립선언 아시죠? 네네. 하여튼 유학생 연결해서 독립선언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사람은 춘원 이광수였습니다. 예. 근데 그 19년 28이고, 예. 그보다 앞서서 네. 이제 송진하고 김성수가 중심이 되어서 동경 유학생이 연결된 다음에 1918년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다가 뭐냐면 이제 쭉 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뭐죠 3.1운동이 준비될 때, 네. 이 김성수의 자기 거처를 네. 쉽게 말하면 그 누구죠? 남강 이승훈 선생, 만해 한용운, 최남선, 최린도 그 당시에 3.1운동 준비하는 지도인분들한테 집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예. 했다. 그런데 이제 밀정의 밀고로 이게 둘통이 나서 송진우하고 김성수가 송진우는 감옥에 들어가고 김성수도 체포되었다. 네. 근데 뭐냐면 송진우가 김성수 같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체 김성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안아가지고 김성수는 풀려났고 알겠습니다. 송진우는 1년 7개월형을 받았다. 이게예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즉 소작인 그러니까 대지주로서 소작인과의 관계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기업형 농장으로 만들었고 거기도 한계에 부딪히면서 방직회사에 진출해서 그것으로 생긴 돈을 가지고 그 기업을 운영하고 뭐 학교도 운영하고 예. 그 와중에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아니, 한 건 맞지만 이런 수준인데 이런 수준이다? 평가는 각자 하시란 거죠. 오케이. 그러고서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서 신일의 길에 들어섰나에 대해서 오늘 했던 얘기 마저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되겠군요. 네. 예, 오늘 많이 달렸습니다. 예. 힘드셨죠? 예, 힘드셨죠? 고맙습니다. 예.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민정당 창당 기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네덜란드로 떠났습니다. So give me the sun.